아니, 왜냐면 여기에 그 미래 계획들을 이렇게 적어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좀 특이할 만한 게 뭐였냐면은 경제적 자유를 얻는 데 있어서 뭐 좀 너무 저기 세속적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내 몸값을 올려갖고 고액 과외를 하겠다라던가 약간 그런 게 아니고 그 방편으로 사업을 선택하신 게 되게 신기했어요. 왜냐하면 사업은 리스크가 정말 크잖아요. 물론 하이 리스크 하이 나, 리스크지만. 그래서 그런 어떤 배경 지식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에서 여쭤본 거였는데 네, 아, 사업 하시려고요 진짜로 그래서? 음, 어, 저는 좀 특이 이력이라고 한다면은 있는 게, 저는 한번, 옷 장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네, 그래서 또, 사업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하더라도, 저는 좀 옛날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어, 예를 들어서 한 시간 일하고 만 원을 조금 받는 것보다 한 시간 책을 더 읽고 나중에 10만 원 받는 사람이 되자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저만의 약간 뭐 철학인 건데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는 것도 사업을 하면 어쨌든 제가 밑바닥에서부터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능력이면은 나중에 취업을 해도 그 가치가 더 인정을 받지 않을까? 그러면은 어차피 깨져가서 배우는 거면은 그냥 제대로 깨져서 배우는 게 낫겠다. 라는 거에서 뭔가 그거에 대한 그게 큰 리스크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옷 장사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게든. 어, 그거는 뭐, 그게 이제, 네, 말씀드릴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옷 장사만 있어요? 아니면 또 다른 것도 있어요? 뭐,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뭐 피아노도 그렇고 피아노 이야기 해주세요. 왜 피아노 관두셨나? 피아노를 하다가 관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네. 지금 이제 겪었던 역경들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하거든요. 네. 그래서 피아노 얘기 좀 해주세요. 피아노를 교수님한테 배울 정도면은 그냥 동네 피아노 하고 다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네. 뭐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하셨나요? 음, 네, 그 당시에는, 피아니스트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조금 아주 거만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피아노를 정말 잘 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어, 제가 대회를 몇 번 안 나갔는데 그 대회에서 제일 큰 상을 받고 그 심사를 보셨던 교수님한테 제가 레슨을 받았거든요, 나중에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를 계속 하게 됐고, 또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그거에 좀 심취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예원중학교라고 있는데 저랑 같이 하는 친구들은 그런 루트를 갔어요. 뭐 예원중, 뭐 서울예고, 뭐 서울대 뭐 이런 좀 전형적인 루트가 있는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제 그때 이제 예원중학교를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서울에 올라갔었어야 됐었는데 이제 저 하나만 서포트 하는데 한 달에 300 이상 든다고 하셨어요. 그때 교수님께서 레슨비 다 해서. 근데 저희 집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 아버지께서 제 인생에 와서 굉장히 충격받은 일이 하나 있는데 제 아버지께서 저를 새벽에 부르셨어요. 새벽 3시에 이제 자고 있는데 그래서 나 어제는 한번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이러고 이제 밖에 가서 산책을 하면서 이따가 아버지가 갑자기 그 산책하는 데가 돌밭이었는데요. 거기서 저한테 무릎을 꿇으셨어요. 어, 아빠 너무 미안하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너가 피아노를 굉장히 잘 하는 것도 알겠고 한데 우리 집에서는 너를 그걸 서포트를 해줄 수가 없다 더 이상. 그래서 피아노를 그만두고 공부를 해보는 게 어때?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울면서 얘기를 했다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럼 피아노를 그만둬야겠다. 네. 그래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 었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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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이후, 지금은 아버지랑 잘 지내시나요? 아버님? 네. 아, 근데 사실은 사이가 가깝지 않으면 또 그런 것도 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네. 그럼 보통 이렇게 부모님 보면은 아까도 고등학교도 원래 뉴질랜드. 근데 뉴질랜드는 참 왜 가고 싶으셨어요? 뉴질랜드에 뭐가 있어요? 저도 사실 한 5주 살은 적이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비교해서 좋은 뭐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왜 가고 싶으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 게 결국에 안 가고 미국에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뉴질랜드에 이래서 가고 싶었는데 결국에 대학에는 미국에 이래서 갔다. 이런 게 있나요? 근데 뉴질랜드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영미 철학을 많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유럽의 학자들이 많아요. 뭐 경제학자도 예를 들어서 뭐 케인즈, 스미스, 뭐 이제 다 이제 철학자들로 다 뭐 니체 이런 사람도 다 유럽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영국에 이제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그런 데를 가고 싶었어요. 근데 뉴질랜드가 이제 그 영국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은 호주랑 이제 더불어서 그런 데였고 근데 영국을 가기에는 너무 비싸니까 그러면 약간 차선책으로 뉴질랜드에 가자. 고 했는데 그것조차 너무 비쌌어요. 뉴질랜드를 가는 비용이. 그래서 일단 못 가게 되었고 미국으로 가게 된 이유는 제가 계속 이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버텼어요. 나는 한국 대학 교육에 내가 그거에 시간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계속 말했어요, 저는. 근데 막 그렇게 이제 뭐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아버지께서 그러면 미국이면 한번 가볼래? 이래가지고 미국이면 내가 어떻게든 해서라도 가보고 싶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때 네, 이렇게 도와주셔서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 어떻던가요? 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 자유롭고, 어, 처음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거는 제가 이제 복잡계 경제학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았으니까 제가 그때 다녔던 학교 경제학장님을 바로 찾아갔어요. 그래서 나는 뭐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나 이런 거 이제 너가 여기서 제일 그거라고 그 체어라고 들었는데 난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얘기 좀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막 얘기를 엄청 막 그때 막 2시간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경제학 교수님들을 다 소개시켜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를 데리고 돌면서 한국에서 온 사람인데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 누구냐고 이제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때 막 너무 설렜었어요. 그분이랑 얘기를 하는 게 막 철학 얘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저 미국은 내가 생각하는 곳이 맞구나. 네, 그때 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학장님까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셔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기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굉장히 용기가 굉장히 많으신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또 어, 이렇게 받아주신 그 학장님도 되게 좋으신 분인 것 같았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좋은 분이셨어요. 또 뭔가 그때는 지식이 간절했으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몇 년이나 계셨던 건가요? 몇 학년까지? 제가 4학년 때까지 네, 있었습니다. 근데 계량 경제학이나 이런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수학을 택하셨나요? 제가 이제 그 사연에서도 썼었는데요. 우선 경제학은 어느 시점에서 제가 경제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그것의 동기의 이면은 금전적 보상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공부를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식 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에서 뭔가 그걸 그걸 응용해서 벌 수 있는 돈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을 한 거지. 그 학문 자체에 제가 진짜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남들 하는 대로 살아야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한 뭐 중간쯤 가면 된다. 약간 이런 것도 별로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신 것 같고, 또 뭐 이렇게 주변에서 경쟁에서 이겨갖고 내가 최고야가 돼야겠다. 뭐 이런 것도 원하는 삶의 방식은 아니고 자기만의 기준과 자기만의 만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가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 음, 저는 경쟁 의식이라는 것도 딱히 없는 사람이고요. 음, 조금 뭐 있어 보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 저랑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음. 제 삶이니까. 근데 이렇게 살면서 경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나한테는 저게 중요하니까, 어쨌든 이건 피할 수 없는 경쟁이니, 이건 성취를 하겠다, 뭐 이러시나요? 필요악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경쟁이라는 것에 대한 윤리적 판단은 하진 않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1, 2, 3등, 4등 이런 거를 매기는 시합이 있다고 하면은 저는 마인드가 그냥 내 거를 열심히 하자. 이런 거고 음. 1등, 2등, 3등을 하는 거에 주안점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경쟁의 그 말은 그 줄을 세우는 거가 아니고 한정된 자원이나 한정된 자리를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자리를 취하는 사람과 안 취하는 사람이 생길 거잖아요. 대학교 입학도 그런 경우고 뭐 성적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임할 때에는 나는 그냥 내가 하는 거 열심히 했으니까 떨어지거나 말거나 상관없지 이런 것인지 아니면 목표를 하나 딱 정하시면은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그 경쟁의 틀에 맞는 공부 방식을 하더라도 거기 룰을 따라서 내가 이걸 목표로 성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타입인지요?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전자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래도 인생에서 이뤄온 것들은 전부 자신의 목표와 어떤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그냥 하다 보니 된 거다. 그런 건가요? 어, 대학을 갈 때 이제 미국에서 조금 그래도 뭔가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는 조금 뭐 그걸 위해서 공부를 했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제외를 하면은 네, 딱히 없는 것 같습니다. 천재이신 것 같네요. 아니, 아무튼, 네, 그냥 그 이야기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역경을 삶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항상 꿈을 잃지 않고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나는 꿈이 있다. 그리고 나는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약간 이런 흐름을 읽었어요. 그래서 제가 틀리게 읽은 게 아니라면, 그렇게 꿈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어떤 원동력? 그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어, 정말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주제여서, 재밌죠? 네. 어, 좀, 어, 답을 피해가는 것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저는 저한테 엄청 솔직해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저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살아왔지 않나? 이러한 방향성으로. 네. 저도 한때는 이제 성인이 돼서 진짜 피아노를 전문적으로 다시 해보고 싶었었던 적도 있었고요. 뭔가 그래서 그거를 하면서 방황했었던 적도 있었고, 뭔가 저도 옷을 한때는 좋아했어서 옷 장사를 해볼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적도 있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뭔가 조금 돌파해 나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좀 미루지 않고. 네. 꿈 없이 방황하는 어른 아이들이 많잖아요. 많, 많은 거 아시죠? 네. 그 사람들한테는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조금 자극에서 멀어지고 자기한테 솔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 많이 듣거든요. 혹시 산에 들어가면 해결되는. 그건 농담이고. 아니, 농담이고 산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진짜 가만히 앉아가지고 안 하고 뭔가 이렇게 골똘히 생각하면은 떠오르나요? 잘 모르겠어서. 예. 음, 저는 이제 제 배경을 이렇게 쭉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생각을 또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래서 엄청난 회의주의와 허무주의에 늪에서 허덕였던 꽤 긴 세월을 허덕였어요. 그 절망감 속에서 그 생각한테 잡아 먹히면서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조금 이겨내보냐 생각을 많이 한다고 그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것들을 좀 전환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사이클을 꼭 30분씩 하거든요. 땀을 엄청나게 흘릴 만큼. 그러면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 완전 답이랑 멀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좀 이제 제가 마지막에 썼던 원피스 주제곡 같은 걸 들어요. 좀 희망찬 꿈과 관련된 노래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오아시스, 뭐 샴페인 스포너바 이런 음악을 들으면서 좀 뭔가 자꾸만 저를 그 동기부여하는 것 같아요. 생각도 하고. 멋집니다. 저는 이제는 드릴 질문은 다 드린 것 같고 다른 분들께서 어떤 질문이 또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우선 좀 엉뚱한 질문일 순 있는데요. 미국에서 그 사연 적어주신 거 보면은 미국에서 수학 공부하실 때 수학에 대해 점점 알아가는 그 재미가 마치 백건호 선생님의 쇼팽 녹턴 3번 B 메이저 OP 9번을 저는 사실 이 곡을 모르는데 어떤 느낌인지 좀 뭐랄까 이 곡을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밑에도 그래서 부연을 조금 해놨는데요. 어, 저는 이 곡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조금 이제 조금 언덕 같은 데 있잖아요. 하늘에 좀 구름 한 몇 점씩 떠다니고 그런 언덕에서 제가 이제 그 언덕을 거닐는데 봄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약간 맞는 기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굉장히 자유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자유로움과 설렘이 공존함을 느껴요. 그런 거를 조금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수학을 하고, 뭐, 수학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못 느끼지만, 그거를 하고 뭔가 나왔을 때, 네. 그래서 그 곡을 뭔가 이제 현학적이고 싶어서 썼다기보다, 그게 딱 그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썼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수학이 자유롭다는 느낌이 어떤 건지는 사실 알지만 그 이면에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카오스를 만드는 그 소스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굉장히 비직관적인데 뭐 내가 그렇게 하기 나름이지라고 말을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혼돈의 카오스로 빠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아, 이게 똑같은 걸 보면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되게 다르구나 라는 걸 좀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해석학 개론에서 미드텀에 72점이 나온 것을 충격을 받았었다는 게 이게 점수가 높아서 충격인가요? 낮아서 충격인가요? 저도 궁금했어요. 좀, 낮아서 충격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대학교 수학에서 70 몇 점이면, 그러니까 뭐 기준이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이거 꽤 높으신데? 막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도 그거 여쭤보고 싶기는 했었어요. 이게 높아서 충격이었을까? 낮아서 충격이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부연을 조금 이제 하자면요. 이제 미국 대학이 이제
뭐 상대평가인 것도 있고 절대평가인 시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일단 시험을 이제 수학과 같은 경우는 4번은 보는 것 같아요. 뭐 적게 3번도 보지만 그런데 일단 첫 시험을 그래도 비교적 쉽게 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난이도를 점점 올리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시험은 어 최소한 뭔가 90점 이상 이런 점수를 받았어야 했었는데 72점을 받은 게 또 그때까지 이제 제가 수학 공부를 점수를 굉장히 다 높게 받은 편이었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첫 시험이었었던 건가요? 해석학에서? 네, 음, 100점 만점이었던 거죠. 네네. 그러면 혹시 이게 충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그러니까 시험지를 다시 받아서 왜 틀렸는지 그런 것들은 기억이 나세요? 지금도? 네. 일단은 이제 교과서랑 조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막 저 혼자 이제 그게 기억이 안 나니까 막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수학은 이제 완전하게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부분적으로 다 증명을 해가지고 그게 다 음, 까였던 것 같아요. 이게 평균이 몇 점이었나요? 어, 어, 평균은 그래도 뭐 한 60점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더 있는데요. 그 사연 네. 보내주신 거 보면은 수학에 대한 애정이, 물론 전체적으로 수학에 대한 애정이 많이 묻어나 있긴 한데, 나는 수학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포인트가 저는 2포인트가 보였거든요. 하나는 그 게데레셔 바흐랑 아무튼 그 논리학 그 부분을 하는 부분이, 공부했던 부분이랑,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확률론 개론, 네. 확률론을 공부하는 그 부분인데, 그 잘 모르는 저희 입장에서는 두 개는 너무나 다른 세계로 보이는데 그 뭐랄까 처음에 그 괴델 애셔 바흐를 볼 때의 수학을 하고 싶다고 느꼈던 그 감정이랑 그다음에 나중에 확률론을 하면서 또 느꼈던 감정이랑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좀 궁금해요. 너무 좋은 질문을 우선 감사드리고요. 처음에는 좀 아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쨌든 철학이라는 이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텍스트들을 읽는 훈련들을 그래도 나름 많이 했는데 수학이 정말 난해했거든요. 그 조금 게델 애셔 바흐보다도 저는 이제 비트겐슈타인 논리 철학 논거가 저한테 좀 엄청난 충격을 준 거였어요. 저한테는. 그런 텍스트는 읽어본 적도 없었고 그리고 일단 이해를 못한다는 게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그때는. 그 20살 때는. 내가 왜 이해를 못하지, 이거를? 그러면서 좀 아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게데레쇼 바흐를 보고, 근데 이거는 또 다른 의미로 너무 모르겠는 거예요. 괴델 불안정성 정리가. 제가 그때 막 레퍼런스들도 많이 찾아보고 막 이랬는데 전혀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정말 이거를 무조건 이해를 해야겠다. 그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집이 컸고, 이제 뒤에 오면서 제가 확률론, 개론을 들었을 때 제가 수학을 해야겠다는 마음은 이것을 정말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하나의 관점으로서 내 삶 전반적으로서 가져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자들이 너무 멋있었고 그 수로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너무 너무 매력적이었고 그리고 수학자들의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주변에 있는 교수님들 보면서 네,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그 김원진 선생님께서 이걸 내 방향으로 잡아야겠다라고 했던 게 확률론이었다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건 정말 내 인생을 바꿔주는 학문이다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 최적 설계라는 과목이었거든요. 그 과목을 딱 듣고 나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는 결국 최적 설계의 문제로 환원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보면 음, 약간 좀 그런 비슷한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고. 요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혹시 질문하셔도 네. 됩니다. 네. 네네. 그게 혹시 그 영어로 그 옵티마이제이션 네, 맞습니다. 아, 네. 네네. 옵티마이제이션을 정말 그 이론적으로 배우는 과목이었거든요. 제가 네네. 석사 1학기인가 2학기 때 배웠던 과목인데 되게 재밌게 들었었어요. 요것도 좀 아, 궁금한데요.
어, 어쨌든 그 사정에 의해서 그 항모 학위를 끝까지 다 못하고 그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거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몇 년 동안은 그런 수학과로서, 그러니까 수학도로서 공부를 하는 경험을 하셨는데 그 경험에서 뭐랄까, 얻은 큰 자산이 있다면 혹시 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음, 음, 아무래도 좀 차분해지는 것, 네. 차분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좀 배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생각하는 법은 이제 질문을 던지고 이런 거는 철학에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좀 훈련을 한 것 같고요. 수학에서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뭐 아주 크게 뭔가 수학에서 훈련을 받았다 이건 없지만 그래도 수학에서 뭔가 성과라고 하면은 차분하게 생각하는 법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그 학생들 가르치실 때에도 약간 그런 본인이 얻었던 그런 자산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건가요? 음, 저는 우선 수학을 말로 하게 시켜요. 문제를 풀 때. 음, 저는 먼저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풀이를.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쌤한테 다 말해봐. 그 다음에 생각이 정리가 되면 그때부터 쓰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리고 개념 같은 것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저는 이제 수학을 그래도 이제 영어로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 고등 수학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뭐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예라고 하나요? 그게 없었는데 오면서 이제 이걸 공부하면서 보니까 일단 한국 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부터가 뭐 도함수, 뭐 이제 부정, 적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면서도 너무 읽기조차 싫은 거예요. 제가 가르쳐야 되는 입장인데도.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했지?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도 쉬운 말로 바꿔보자. 너가 와닿는 말로. 미분이 뭐야? 그러면 이제 물어보면 생각보다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학생이 없고 식이 뭐야? 등호가 뭐야? 부등식이 뭐야? 방정식이 뭐야? 함수가 뭐야? y는 왜 fx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학생이 미분이 뭐야 했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럼 저는 죽은 말이라고 해요. 그건 죽은 말이다. 그거는 미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직관적으로 어떤 상이 떠오르냐.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떠오른다고 하거든요. 그럼 저는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좀 생각하는 법을 많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서 생각을 하는 거를 가르치고, 그러면 이제 그거가 되면은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거는 좀 또 테크닉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문답식 수학, 그리고 플러스 이제 자기만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하는 그런 거를 가르치는 것 같아요. 가르치시는 것도 남다르게 가르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 가르치면은 안 좋아하는 학생들도 많지 않나요? 네, 처음에는 정말 못 받아들여하고요. 우선 제가 진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제일 크게 느낀 건 뭐냐면, 이거는 조금 이제 어른들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일단 질문하는 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런 경험이 많았던 거예요. 질문을 했을 때 페널티를 받은 경험이 많은 거예요. 음, 그래서 질문하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저는 질문 노트를 만들어 오게 시켜요, 일부러. 궁금한 거를 찾아서 와봐. 처음에 이제 문답식으로 하면 일단 말부터 못하죠. 왜냐면 그래 본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일단 틀리는 걸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못 받아들여. 하지만 이제 그래도 쌤이 이렇게 해서 쌤도 진짜 수학을 못했는데 예전에 수학이 내 쌤은 제일 싫었어. 나는 수학을 하고 싶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뭔가 또 수학도 좀 재밌는 요소가 있지 않니? 물론 이제 너의 대입 입시를 위해서 해야 되긴 하지만 그 중에서 좀 너가 주도적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게끔 수학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좀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한 2개월쯤 지나면은 애들이
쌤, 제가 생각하는 법이 늘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리학 성적이 올랐어.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거 봐라. 생각하는 법을 너가 이제 쉬운 말로 바꿔서 하니까 이제 앞으로 네 공부를 그래도 조금 할 수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러면은 그때서부터 좀 약간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 무한한 신뢰를 얻는다고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여기 재밌는 거를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려고요. 질문은 아닌데 여기 계신 프레이점님이 사실은 본명이 프레이점이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고민을 하셨대요. 이게 내 이름인지 아닌지. 근데 이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재미있는데 어머니인지 아니면 아버님인지 부모님께서 그 고민을 진지하게 들으시고 예, 아 그거 약속하는 거다. 너의 이름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기억이 나신다는데 그게 본질적으로 더 맞다는 사실이 또 재밌네요. 예. 약속이잖아요, 사실. 뭐 그렇게 부를 이유도 없고 이름도 바꿀 수 있는 건데. 네. 그래서 굉장히 수학적인 사고방식인 것 같아가지고 소개해드려봅니다. 음. 그, 제가 그냥 몰라가지고 방금 찾아봤는데, 절미, 그게 균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균, 뭐, 세균 이런 뜻이더라고요. 제가 몰라가지고, 뭐 모르는 분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 아까 김원진 선생님 하셨던 말 뒤에 조금 더 저도 저의 경험을 말씀을 해드리면은, 음, 저도 그 부분이 참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질문하기 좀 두려워한다는. 그런데 이게 참 학생들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생각해보면은 저도 조금 그랬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멋있는 질문 하려고 하고 이상한 질문 안 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은 비단 오늘뿐만 아니라 그 이번 그 우리 팟캐스트 하면서 몇 번 나왔던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지난주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외국 그 캐나다에서는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그렇게들 질문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때 나왔던 그 게스트 분께서는 저걸 왜 궁금해하지? 라가 궁금했다고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보통 질문 안 하고 질문하면은 약간 남들 시간 뺏는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강의를 하다 보면은 질문을 좀 많이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안 해서 제가 자유롭게 점수를 줄 수 있는 시스템에서는 좋은 질문을 하면은 내가 거기에 추가 점수를 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낚시를 해요. 낚시를 하면은 그래야 조금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고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확실히 좋은 질문이 들어오기는 해요. 정말 재미있었던 질문 받아서 저도 굉장히 즐거웠던 기억이 좀 나고 그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게 그게 참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소위 외워서 이제 문제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을 보면은 딱 어떤 데에서 막히냐면은 처음 보는 패턴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 그러니까 사실 수학도 그렇고 그 중고등학교 때까지 물리까지만 해도 어떤, 그러니까 논리의 연속이잖아요, 결국은. 논리를 연속적으로 세우고 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그 사고 방식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추론 방식을 안 배우니까 어떤 명제들을 약간 이어나가지를 못하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아는 패턴만 두 개 갖다 놓고 여기 이 패턴에서 여기에서 여기 다음 줄로 넘어가려면 뭐랑 뭐랑 연결시켜야 되지? 그냥 그 연결이 정말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답이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케이스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 그러니까 명확한 명제들, 수학적으로 분명히 참인 명제들을 내가 논리적으로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참 그 부분이 안 되고 있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참 안타깝고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거의 질문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아서 만약에 나중에 그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신다면 어떤 전공을 하고 싶으세요? 음, 예를 들어서 박사를 한다면요? 아, 뭐 박사든 석사든 어쨌든 석사도 어느 정도 뭐 대수다, 뭐 해석학이다 이 정도는 이렇게 결정하고 들어가잖아요, 보통은. 음,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더 일단 어, 배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 제가 깜빡하고 안 여쭤본 게 있어요. 하나 뭐냐면은, 제가 지금 이 사연과 말씀해 주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혼자 공부를 잘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제도권 박사나 석사를 희망하시는 어떤 이유가 뭘까요? 음, 그러니까 진짜 저는 잘 모르는데 약간 이런 거거든요. 내가 연구해서 어떤 뭐 교수님들이랑 필요하면 컨택도 하고 해서 뭐 어떤 페이퍼를 만들어가지고 아카이브에 올리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불법은 아니니까요. 뭐 이렇게 인지도는 좀 적을지라도. 근데 그런 패스를 택하지 않고 아 나는 대학원에 가야겠다. 사실은 그것도 한국 대학원이라는 거를 선택하시기가 그러니까 목표로 하시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길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우선 수학과 석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하고 싶고요. 이후에 제가 박사를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미국에서 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석사를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이유는 저는 이제 대학보다도 커리큘럼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인데요. 한국 수학과 커리큘럼은 굉장히 저는 잘 짜여 있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다른 과들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수학과에 한정해서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외국 대학 학비는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 국내 대학은 그에 비해 학비도 저렴하고 우선 석사라는 것이 일단은 뭔가 연구를 하는 측면보다는 배움의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일단 굳이 하자면 국내 석사를 가고 싶은 이유고 왜 제도권에 들어가고 싶냐는 질문에는 어 이거 고민을 혼자서 조금 해보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혼자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 커뮤니티에 있고 싶다는 생각이 큰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랑 교류하고 그런 사람들 안에서 조금 어, 뭔가 수학적 여정을 밟아나가고 싶다? 그 마음이 큰 것 같아요. 다른 분들 아시고 마무리할 거 아닌데 괜찮으세요? 질문은 아니고요. 네. 수학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글 쓰는 걸 좋아하는 입장에서 꼭 잘 되셨으면 좋겠다는 응원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다 같이 응원의 말씀 하나씩 하시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수학건마님, 재수생님, 그리고 프레이점님은 적어주시면은 제가 읽어드리고 제 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그 고등학교 그 커리큘럼 같은 거가 진짜 좀 약간 딱딱하잖아요. 우리나라 그런 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빡빡한 삶을 사는데 그 김어진 선생님처럼 그렇게 수학을 가르쳐 주신다면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많이 배우고 갑니다. 저도 사실 그 중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입장에서 그 김어진 선생님처럼 그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험이라는 뭔가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래야지 하다가도 이제 시험이 닥치면은 또 이렇게 막 문제풀이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고, 그게 약간 무한 반복이 됐었던 저를 좀 반성을 하게 되었었던 그 오늘 그 토크였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들으면서 이렇게 뭐 물론 이제 나오셨던 분들이 다 훌륭한 분들이셨지만 수학에 대한 어떤 진심 같은 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그런 좀 수학이란 학문을 대하는 좀 그런 진정성? 뭔가 그런 자세 같은 게 되게 저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많이 배우는 것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이점님 지금 적고 계세요? 아, 예. 제 걸 먼저 할게요. 어, 저는 딱 3년 뒤 같은 날 사실 이 자리에 다시 모시고 싶어요. 왜냐면 지금은 그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이야기를 나눠보니 그 속리산인가 어디였나 가면 그 정이품 소나무가 있잖아요. 천년이 된 그 소나무. 그 소나무의 약간 씨앗을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지금 해오신 것도 굉장히 많지만, 3년 뒤에 약간 믿음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뭔가를 하실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네. 정말 잘 되실 것 같다는 확신이 저로서 들고요. 왜냐면은 꺾이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자기를 바라보는 성찰,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느껴져서, 한편으로는 뭘 원하는지 모르는 인간 중에 하나가 저이기도 해서, 네. 오늘도 이 방송이 끝나고 저를 좀 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조언 새겨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주 잘 되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프레이점님 말씀해 주신 거 읽고 마칠게요. 오늘은 언어가 어렵다. 또 생각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공감이 많이 되셨대요. 왜냐면 아마도 프레이점님도 생각이 많았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쵸? 뭐 오케이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예. 떠다니는 말들이 너무 많은데 잘 정리가 되지 않지만 정말 응원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박수로 응원해.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자기만의 길을 꿋꿋이 가는 정말 놀라운 분을 모셔보았습니다. 예, 이제 저는 제 개인적인 욕심인데 3년 뒤에 내가 이런 길을 또 걸어왔다라는 사연을 또 듣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이제 김어진 선생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힘내시고 모든 일 잘 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